그런데 제가 한 520년 정도에 비하면 신라가 992년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쪽이 굉장히 이제 그 2차원의 순교를 해가지고 초기부터 불교는 아니었지만 2차원의 순교, 그 다음에 가야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교 국가가 되면서 오랫동안 이제 불교 문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주 남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의 관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때의 무수한 많은 어떤 민중신앙의 관점에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민중들이라든가 이런 삶 속에서 뭔가 좀 자기 삶을 갖다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병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훨씬 더 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좀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한 무수한 희원과 희구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종교심으로 드러났을 텐데, 그런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지금 25개가 있습니다. 25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해상국립공원이 4개인가 있고요. 나머지 18개 정도가 이제 산악입니다. 지리산, 덕유산 이런 게 다 국립공원인데 유일하게 도시 자체가 국립공원인 곳이 경주입니다. 경주는 도시 자체가 아예 일종의 그 국립공원이라서 지금 현재 특히 경주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단 파기만 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같은 경우는 특히 시내에는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죠? 그, 저 호수 있는데 그쪽에 있는 건물이 좀 짓긴 합니다만 경주 시내에는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주를 좀 다니면서 그때 이제 본심이 유독 그 남산을 많이 좀 이렇게 저희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 MT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럴 경우에 그 학습 투어로 이제 경주 남산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한 10번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거의 매년 다녔던 것 같고 여러 명이 같이 갈 때도 간것 같고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처음에 여행 가는 용어가 있습니다. 관광이란 말을 쓰잖아요. 관광. 그다음에 여행이란 말을 씁니다. 또 기행이란 말도 써요. 그다음에 순례란 말도 씁니다. 각각이 상당히 좀 다른 차이를 갖고 있어요.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원래 뜻은 빛을 본다는 뜻인데 원래 뜻은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취미와 기호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소위 그, 뭔가 어, 기분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죠. 좀 관광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글랜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냥 훑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행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다니긴 다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삶을 배우는 것.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수한 역사를 배우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학습 투어라고 하는 것들을 일종의 기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관광과 기행 사이를 갖다 일종의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순례는 좀 다르죠. 순례는 아까 기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광이나 여행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지만 이 기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의 역사를 갖다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는 순례는 오롯이 다시 한번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들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수행하고 자기 마음을 닦고 그 성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거룩한 가르침을 갖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스스로의 삶과 마음을 갖다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경주를 항상 이렇게 순례한다는 마음으로 다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주엔 첨성대라든가 뭐 불국사라든가 이런 데는 안 가보고요. 대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도 이제 저 수학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남산만 여러 번 좀 다닌 편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그 당시에는 남산은 경주 사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아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특별하게 뭐 이를테면 거기 뭐 불상이라든가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악해 보이고 굉장히 좀 뭔가 좀 옹색해 보이고 잘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개수는 많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또 당시에 그 남산은 다 이렇게 노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마 이따 설명 때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불상들이 다 목이 잘려져 있는 불상이 많은데 그 불상이죠. 그 불두를 가지고서 집에서 뭐 이렇게 뭐 방아찌 는데 쓴다든가 그 다음에 뭐 거기는 무슨 부서진 것들을 가지고 집에서 타작하는 데 쓴다든가 몇백 년 동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사람들한테 귀중하게 인식되지 않았고, 그렇게, 그런 인식이 불과 한 3, 4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박물관에 있는 불상들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박물관, 특히 서울의 박물관이라든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아마 그 불상까지도 다 경주에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무수한 불상,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박물관 중에서 그 불두만 있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경주에서 가져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또 상당부 또 일제시대 때 다 또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남산은 노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수천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 가지고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한 상태. 아, 그래서 그렇지만 최근 3, 40년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걸 갖다 이제 보호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그 기반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의 이제 불상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용어. 열의 이름은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을 아마 부처를 열애라고 하니까 열애하면 다 아실 거예요. 또 열애 중에서 보살이 있습니다. 불교 내에서 이제 불보살이라고 하죠. 보살이 있는데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그 다음에 약사열애 보살 이런 보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살들은 부처는 아니지만 거의 부처에 준하는 수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이럴 때 이런 보살들이 무수한 중생들을 지원하고 돕고 하는 일을 특히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는 천수천안이라고 해서 손이 1,000개, 얼굴도 1,000개 돼가지고 그 관세음 보살이 말만 딱 하는 그 순간 관세음 보살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눈이 1,000개입니다. 1,000개란 말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손이 1,000개란 말은 도와줄 수 있는 손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인중 신앙에 있어서는 이 관음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치는 거죠.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내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괴로울 때 무조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에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장보살은 일단 지옥 가기를 서원한 보살입니다. 아, 그,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내가 구제하지 않으면 나는 해탈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옥을 없애기 위해서 지옥을 가는 보살을 지장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돌아가실 때 천도제를 지낸다고 해서 지장보살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마해란 말을 많이 쓰고 마해불이란 말, 마해불이란 말은 이 암벽 벽에다가 부처님을 조각한 이걸 갖다 마해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석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그 어, 환조라고 할까요? 조각 같은 데서 이렇게 그 3차원 모양으로 조각을 하고 부처님을 조각한 거. 그걸 다 석조란 말을 씁니다. 선각이란 말을 씁니다. 선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위에다가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선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육존, 삼존 부처 그러면 부처님이 세 분이란 뜻이고 육존 그러면 여섯 분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입상 그러면 서 있는 불상, 좌상 그러면 앉아 있는 불상, 반가 사유상 그러면 이게 한쪽 발은 위에 올려놓고 한쪽 발은 밑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반가상이라고 얘기하죠. 사유란 말은 이게 고민한다는 얘기니까 반가 사유상. 그다음에 연화대란 말은 부처님이 이제 깔고 앉는 그런 방석을 갖다 연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용어가 계속 이렇게 마의, 석조, 선각, 뭐 삼존, 육존 이런 말이 자꾸 반복될 텐데 그럴 때는 부처님이 저 암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할까요? 네, 예, 네, 예, 지금 보이십니까? 예, 네, 잘 보입니다. 경주입니다. 이게 경주예요. 다른, 예, 경주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큰 게 이제 여기에 이제 어, 화엄산이 있고요.
불국사가 있고 이렇게 일종의 어떤 그런 곳들이 이제 이쪽입니다. 그다음에 경주 남산은 요 밑에 저 벙어리 장갑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경주 남산입니다. 경주 남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많은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는 다 이쪽 이 큰 넓이가 있는 그 불국사라든가 토암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갔지. 경주 남산은 거의 볼크면서 아무도 가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 작아서 안 보이나요? 그 장갑을 옆으로 돌린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북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장갑이 북쪽을 향해서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북쪽을 향해서. 그래서 이쪽 그 손가락이 있는데 벙어리 장갑 손가락이 있는 곳이 동쪽이고요. 손가락 반대편이 서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눕힌 거예요. 눕힌 거라서 가운데 있는 경주 남산을 갖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오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시습의 금오신화 있죠? 이 금오신화를 여기서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오신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김시습이 원래 이제 예전에 그 수양대군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일종의 어떤 그 상육신으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이 6명의 이제 수양대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하들이 충신들이 죽고 그래서 거기서 사육신 죽은 6명의 시체를 갖다가 거두어서 저 노량진 거기다 이제 암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 김시습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합니다. 머리 깎고. 그래서 머리 깎고 출발하는데 이 스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설잠스님, 김스승의 이제 법명이 설잠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매월단 김스승이시고, 그래서 그 용장사에서 이제 계시면서 이 금오산, 이 남산이 금오산이라고 했죠. 이 금오산의 용장사에서 체류하면서 거기서 금오신화를 씁니다. 여러분 금오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단편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 저 6개인가 7개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일종의 판타지 소설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막 그냥 그 귀신과 혼령과 결혼하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금오신화가 거기서 쓰여졌다. 그래서 이 남산이 금오산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산이 경주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경주의 시작이라는 말은 뭐냐면 경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박혁거세가 경주를 갖다가 이제 신라를 갖다가 이제 태조라고 할까요? 신라를 갖다가 이제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박혁거세가 이제 이 아래서 나온 것들이 그 나온 곳이 바로 이 나정이라는 곳입니다. 이 나정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예, 요게 이제 경주 남산 지구인데 벙어리 장갑의 끝쪽 있죠? 벙어리 장갑의 끝쪽, 요 위쪽에 거기가 나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정이 바로 박혁거세가 이제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포석정이 있어요, 그죠? 그런 포석정은 다 아시죠? 이게 남산 안에 있습니다. 포석정이 어, 어, 그, 그, 일단 신라가 이제 후백제한테 망할 때 거기서 포석정에서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주 남산이 신라를 시작하게 만들고 또 신라를 갖다 끝내게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 남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화 유적을 보자고 한다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주 남산이 왕릉이 13개가 있어요. 이 남산 안에. 그 다음에 산성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터가 150개가 절터가 있어요. 이 좁은데 절이 150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상이 한 약간 130개, 129개가 있어요. 그리고 탑이 9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화대 말씀드린 부처님의 이제 방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19개가 있고 해가지고 총 한 694점 정도의 문화유적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국보가 하나 있습니다. 칠부람이 국보가, 거기가 국보입니다. 그리고 보물이 14개가 있고요. 사적이 15개가 있고, 중요 민속 자료가 1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이미 여기가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난 뒤에 2000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여기는 거의 저 지붕이 없는 박물관,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또 산 전체가 절집이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 탑이 99개가, 지금 남아있는 탑이, 지금 99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조그만 산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절과, 그 다음에 탑과, 그 다음에 불교 유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신라 사람들한테는 저 경주 남산은, 좀 독특한 곳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독특한 곳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은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남산을 많이 찾게 되는데, 보통 이제 남산을 찾을 때는 그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코스가 있어요. 그 서쪽의 코스가 이제 보통 삼릉에서 시작합니다. 삼릉. 이 삼릉은 능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박혁거서가 시작되던 나정이라는 곳이, 여기서 이제 알에서 태어난 거죠. 말이 알을 낳고 날아가는데, 여기가 나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포석전이에요. 여기 다 아시는 것처럼. 자, 여기 삼릉입니다. 이제 이게 삼릉이고요. 삼릉은 능이 셋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일종의 또 왕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아, 제가 좀 수치에 약해서, 신라가 992년간 지속됐는데, 여기 왕은 한 55명 정도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그 중에 그 왕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기 삼릉하고 요 용장골이라고 해서, 삼릉하고 요쪽을 갖다가 가장 먼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장 탑들과 불상들이 이제 많이 밀집돼 있어서, 그리고 가장 짧게 저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거든요. 그래서 삼릉을 시작합니다. 그때 삼릉 주변에 이 소나무, 이렇게 비틀어진 소나무가 굉장히 유명해서, 여기가 아마 사진 작가들한테 아주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 소나무 숲이요. 이를테면 지난번 23년인가요? 2003년인가? 이 소나무 숲에서 찍은 사진이 아마 이게 무슨 사진상을 받은 사진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진이. 자, 그 왕릉 입구에, 신릉 입구에, 어, 그 가장 유명한 게 이 대동석조 열애 삼준불이라고 있습니다. 삼준불이, 원래 이것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대동열의 삼전불인데 이게 떨어져 있었었고, 그 뒤에 이 전각은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간에 원래는 이 전각이 없었습니다. 다 야외에 노출돼 있었어요. 근데 야외에 노출돼 있었을 때 훨씬 더 느낌이 좋았거든요. 느낌이 좋았는데 이렇게 전각을 만들어 놓으니까 좀 약간 좀 굉장히 옹색해 보이고 좀 그래요. 근데 이게 특히 경주 남산을 상징하는 이 불상 중에서 요 가운데 있는 불상의 얼굴이 요 얼굴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전각을 하지 않을 때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불상이라든가 이런 조각 같은 것들을 찍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고 아니면 일몰 때, 저녁 때입니다. 그래야 이제 명암 대비가 극명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감상하거나 사진 찍을 때 좋은데, 명암 대비가 이제 극명할 때 찍은 건데 이 표정이 굉장히 얼굴도 도톰하고 아주 귀엽게 생기고 해서 이 표정이 남산과 신라의 표정을 상징하는 몇몇 개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그 대동 석조의 삼전부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쪽 한편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이고 가운데가 아마 석가열의 부처님이고 아마 이쪽에서 대세보살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쭉 올라가다 보면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석조열이 잡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딱 이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목도 없고 손목도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 남사에는 얼굴이 있는 이렇게 부처님 중에서 얼굴이 있는 머리가 있는 부처님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잘려 나갔어요.
잘려나가는 건 언제 그랬겠습니까? 조선시대 때라고 주장합니다. 조선시대 때 순위 억불 정책이 워낙 심했고, 당시에 이제 저기 불교의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천민에 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학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 남한산성이라든가 북한산성, 다 이게 당시에 이제 이 스님들이 노력을 해서 지은 산성들이고, 또 실제로 전쟁에 나거나 이럴 경우에 승군으로 많이 참석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그, 어, 공로를 취하고 이러면서, 이를테면 사찰 부지를 갖다 준다든가, 사찰을 갖다 짓도록 하는 데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숭유옥불 정책 때문에 이렇게 불상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손목도 잘려나간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이제 특히 이제 불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어. 근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법륜스님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많은 이제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이 불상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자. 그래서 정말로 이 불상을 찾아서 정말로 이 부처님을 갖다가 정말 번듯하게 만들어드려가지고 정말 불교를 주흥하자. 이렇게 그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또래들끼리 뭐 결의를 하면서 막 찾아다니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불상이 없다는, 불두가 없다는 얘기는 머리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손이 없다는 얘기는 손발이 없다는 얘기잖아. 어쩌면 저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정한 불상을 복원하는 일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그 우리한테 우리 삶 속에 그다음에 현재의 일종의 어떤 그 오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깨우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두를 복원하고 또 손목을 복원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고 항상 시작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원래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돌들이 보이시죠? 돌들이 보이죠? 이 바위도 이것도 어디 굴러 떨어져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이게 그 1964년인가? 어떤 이제 단지 이제 불자들이 이걸 끌어와가지고 그래도 저렇게 박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나마라도 이렇게 뭐 저 좌대라든가 이런 것도 없긴 하지만 저기 저 바위 위에 좀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당시 1964년에 아,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엔 동대 학생들이 답사를 왔다가 저 불상을 저 계곡에 박혀 있는 걸 발견했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재 관련된 사람들이 저렇게 좀 앉혀놨다고 얘기합니다. 어, 그, 이걸 보면은, 어, 특히 신라 시대 때 이제 불상은 굉장히 아주 그 가슴이 굉장히 좀 당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그 문이라든가 선이 굉장히 아주 그 섬세하고 굉장히 많이 마모가 되긴 했지만 다른 어떤 불상에 비해서 굉장히 기백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고려 시대 때 통일신라 후기나 고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부처님의 이제 허리가 잘록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윤곽도 이제 좁아지게 되고 이제 일단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경주 남산에 있는 불상은 아름다운 불상이 별로 없습니다. 다 민중적인 어떤 그런 어떤 왕조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불교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당시에 살고 있는 민중들에 의한 그들의 어떤 가치와 그들의 어떤 정서가 실려져 있는 그런 불상이고 그런 또 마에 부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생기거나 잘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예, 이런 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건 이제 일종의 그, 그, 마의 관음보살이죠. 관음보살인데, 이를테면, 이걸 보고서 이제,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입술이 약간 빨개요. 입술이 빨개서, 당시 사람들이 저 바위에 입술이 빨간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 조각을 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원래 입술에다가 일종의 어떤 이렇게 색칠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 불상을 보면 입술이 빨간 경우가 좀 있어서 그 몇몇 분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빨간 부분을 입술로 놓고 조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좀 칠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칠을 한 것이 저렇게 한 1000년 동안 지나도록 저렇게 지워지지 않는다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바위덩이가 있습니다. 바위덩이가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일종의 어떤 만다라적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그림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요거 갖다가 이제 이게 탑곡이기 때문에 요 계곡 이름이 탑곡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죠. 선각 육존불이라고 합니다. 육존불이죠. 이거 여섯 분의 이제 부처님인 거죠. 그래서 요걸 보고 또 그리고 요 바위 위에 이렇게 좀 물이 흘러가도록 조그맣게 또 고랑을 파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위에 차이 같은 걸 좀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마의 육존불 이 아미타 부처님이 여섯 분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또 올라가면 이거 삼릉마의 석가 열애 좌상이라고요. 이것도 저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요 밑에 보면 여기 그 마의 불이 보이시죠? 그 마애불이 있고 그 마애불을 통해서 저쪽에 이제 경주 시내가 이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진상을 받은 건데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바위에 붙어 있고요. 얼굴만 약간 튀어나온 거죠. 얼굴만 튀어나온 거예요. 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경주 남산에 있는 부처님들은 당시 신라 사람들은 이 바위 자체가 이거 자체가 부처님이 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처님을 조각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부처님을 갖다가 조각가가 돌을 뜯어내가지고 부처님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처물물 모든 것들이 다 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바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무수한 어떤 전설과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만 약간 좀 튀어나온 이게 이제 삼릉 마의 석가열의 자상입니다.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삼릉이라고 해서 아까 세 능이 있는 계곡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릉 계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삼릉 계곡에 있는 무수한 불상과 탑들입니다. 쭉 올라가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삼릉 그 석조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부서져 있던 것들을 갖다가 부서져 있던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머리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머리도 최근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붙인 거죠. 광배도 최근에 이게 원래 떨어져서 있던 것들을 제가 예전에 갈 때는 광배가 뒤에 떨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굴도 원래 약간 시멘트로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건데 아마 최근에 수리를 좀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좀그 붙여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금오산 정상이 좀 지나서요. 금오산 정상 좀 지나서 여기 용장사곡 3층 석탑이 나와요. 저는 이 경주 남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저는 이 탑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보통 우리가 탑은 이 절 안에 대운전 앞에 있거나 대운전 앞에 하나가 있거나 두 개가 있거나 석가탑, 다곡탑처럼 이렇게 있는 탑만 봐왔지 이렇게 산 꼭대기에 탑이 있는 거는 저는 이 경주 남산에서 그때 처음 봤었어요. 근데 경주 남산에 이렇게 탑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 남산에 있는 탑은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단이 없어요. 요 밑에 기초 있지 않습니까? 이 산 자체가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금오산 자체가 바로 기단이에요. 그 기단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죠. 기단 위에 이제 옥계석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탑신도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바라보면 정말 아주 아득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탑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남산을 상징하는 하는 사진, 그러면 요 탑을 상징하는 경우가, 요 탑을 일반적으로 많이 어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몇 개 더 가져왔어요. 그 다음 사진, 이것도 이제 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같은 용장사곡 3층 석탑입니다. 최금자라는 분이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밑에서 바라보면 정말로 까마득하지만 그 위에 아주 쭉 하고 올라가 있는 탑 모양이 굉장히 신비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탑은 저 부처님이나 이제 사리를 모셔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사리가 여기 한 1층이나 저기 2층, 2층에 탑심에 이제 사리공이 들어있거든요. 사리를 넣도록 돼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것도 나중에 확인했던 것 같아서 그 사리공이 있다는 게 또 나중에 발견됐다고. 어, 자, 그리고 그 금오산 정상 부근에 대연화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로 안 보입니다만 여기 일종의 연화대라고 해서 부처님이 올라가 앉아 있는 일종의 방석 같은 거죠. 근데 이 연화대가 굉장히 커요. 이걸 보면은 여기 부처님이 얼마나 크게 올라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밑에 그 저기 논밭에서 일하다 보면은 저 산 위에 큰 부처님이 계시고 탑들이 여러 개 올라가 있고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당시 신라 사람들은 경주 남산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부처님이 보일 거고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그 탑이 보일 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저 탑 자체가 저 산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처님을 명호를 하거나 관세음보살을 명하면 저 부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옆에 있었던 거였죠. 실제로 이 남산 같은 경우는 소나무도 많지만 석회암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석회암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불상을 조정할 수 있는 또 이런 이 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그 경주 남산에 이제 이런 불상과 탑들은 많은 어떤 미술가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이 불상과 탑들이 어쨌든 당시 풍경하고 기가 막히게 어울린다라고 해요. 아까 했던 이런 모습 같은 경우도 이 풍경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갖다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뭐 그런 어떤 미학적인 그런 특징과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용장사 이제 금오산에 이제 용장계곡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용장계곡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탑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오면 자꾸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용장사 탑이 이제 계속 이렇게 까마득하게 보이는 것들을 저 확인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 저게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 불두가 없는 그 삼륜 대좌불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원반으로 되어 있는 이 저 돌받침, 이게 삼륜 대좌예요. 이 세 개의 돌받침이 이제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 위에 부처님을 모신 거죠. 여기가 바로 용장사입니다. 용장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당 김시습인 그 설잠 스님이 이제 기거하시던 곳이었고 여기서 이제 금오신을 갖다 이제 쓰신 거였었죠. 자, 저 용장사 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아, 금오신을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이제 칠부람이라고 이제 있게 됩니다. 봉합골, 그 옆쪽 용장사로 내려오지 않고, 그 칠부람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유일하게 국보로 되어 있는 게 여기 바로, 칠부람입니다. 칠부람은 뭐냐면, 여기 세 개의 부처님이 있고, 요 네모난 바위에 사면으로 이제 그 네 분의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총 합쳐 칠부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보 312호예요. 그리고 여기 특히 저 경주 남산을 상징하는 특히 경주 남산을 불교적으로 상징한다 이러면 칠부람 사진이 주로 좀 많습니다. 자, 이 칠부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세 분의 부처님, 그다음에 사면에 이제 부처님 계시고요. 그리고 전 가장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여기 신선한 마애불입니다. 이 사진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신선한 마애불인데 이 바로 밑이 칠부람입니다. 밑인데 바로 위에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신선한 마애불이 있는데 이 마애불이 참 기가 막혀요. 원래 지금 여기는 스님이 계시고 여기 이렇게 펜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옛날에 다닐 때 펜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이 펜스와 여기 스님이 계신 이 터가 아예 벼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려면 정면으로 멀리 못 봐요. 요 옆으로 살금살금 지어놔서 지나가지고 이 바위를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 바위 밑에 또 살짝 이렇게 엉덩이만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좌선할 수 있는 좌선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좌선하다가 밑은 낭떠러지인데 좌선하다가 돌면 칠부람 쪽으로 그냥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법무스님 말씀에 의하면 그 도물 큰 스님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여기서 좌선을 많이 위험한 곳에서 좌선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칠부람이 좀 칠부람 바로 위에 신선한 마애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특히 이 일몰 과정에, 지금도 그것도 일몰에 찍은 거지 않습니까? 이때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이게 부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진사들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어,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나정이라고 해서 아까 박혁거사가 이제 알에서 태어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992년에 신라의 왕조가 하고 난 뒤에, 포석종이, 포석종에서 이제, 결국 이제 신라가,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 어쩌면 경주 남산이 신라의 어떤 흥망성쇠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쨌든 당, 당시에 남한여초라고, 신라 고려 초에, 어, 누구죠? 요즘 사람 이름이 금방금방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 산천 비보설이라고 해가지고 주장했던 이제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스님 이름 조금 더 떠오르면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신라 말 고려 초에 그렇게 풍수의 어떤 시초라고 얘기하고 있는, 근데 그 스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의 대부분의 사찰터가 당시에 그 스님에 의해서 일종의 어떤 산천 비보설, 그러니까 이- 그, 그, 그 땅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가 허한 곳들에 이제 절터를 세우거나 기가 너무 센 곳에 절터를 세우거나 해가지고 기가 허한 것들은 길을 갖다 북돋게 만들고 기가 너무 센 곳들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 해가지고 길을 갖다 누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명당을 갖다 이제 자리 잡게 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지리산의 뭐 비봉 뭐 비로봉이라든가 반야봉이라든가 나한봉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봉우리가 다 이쪽에 부처와 불사 보살의 어떤 명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신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산신의 어떤 산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령한 어떤 기운이 있고 어떤 산신이 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의 이런 남산의 어떤 이런 것들은 아마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산신 신앙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들이 이제 불교가 습합되면서 상당 부분 바로 이렇게 무수한 천지자연 자체가 거기에 바로 부처님이 있고 보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시 이제 신라의 어떤 그런 민중들 정서에 의하면 이런 부처님과 이것이 이 산속에 바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의 명호를 갖다가 부르기만 하면 이분들이 언제나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 비파바위라고 있습니다. 비파바위가, 요거는 요거는 경주 남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이 보리사 부처님입니다. 이 보리사 부처님은 제가 볼 때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 다음으로 예뻐요. 네,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보리산 미륵곡의 석조 열애 자상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이 부처님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분인데 옆모습이 더 멋있게 생겼어요. 보리사 석조 열애 자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내에서 책 표지로 이 부처님 사진을 갖다 쓰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파바위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 경주 남산에 비파바위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나오지? 이 프로그램이, 아, 사진이 안 나오는 게 있네요. 경주 남산에 비파바위라고 있는데, 비파바위는 그 망덕사라고 하는 절의 낙성제를 할 때, 이제, 이제 왕이 이제 참여합니다. 왕이 참여하는데, 그때 마침 부처님이 누추한 옷을 입고 이제 참여해요. 부처님이 참여한다. 근데 이제 왕이 보고서 이상하게 누추한 사람이 이제 낙성식에 참여하게 된 걸 보고 왕이 굉장히 거슬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그, 그, 저, 그 누추하게 차려입은 사람한테 막 꾸짖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망덕사 절을 갖다 낙성식을 하는데, 옷을 깔끔하게 입지 않고 말이죠. 저렇게, 이렇게 오느냐고 말이죠. 저런 사람이 오느냐고, 저런 사람을 받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그 누추하게 온 사람이 갑자기 확 부처님으로 변신합니다. 진신 부처님으로 변하면서 그 왕이 이 가난한 사람들 갖다 홀대하면서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차별하고 이런 그런 눈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갖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냐 꾸짖으면서 그 부처님이 훅 날아가지고 비파바위로 들어가셨다 이런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설화 자체가 그리고 이런 설화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누추한 승복을 입고서 광주에 물고기를 담고서 이제 문수보살이 이 그 사찰의 법회에 나타났는데 경운국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큰 스님이 그렇게 저 광주에 물고기를 입고 아주 누추하게 온 신도들 갖다 막 나무라는 거죠. 나무라니까 문수보살이 보살로 화하면서 사자를 타고 휙 하루 날아가면서 이렇게 그 올바른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처를 갖다 논하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꾸짖으면 이제 사라졌다라는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런 설화가 당시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그래도 여기 살고 있는 부처님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런 높은 상층계급이라든가 이런 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반영의 하나의 스토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런 설화들을 보면은 남산의 밥이라든가 부처, 보살 같은 경우가 권세 있는 자라든가 존경을 받거나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가서 호되어 꾸짖고 가르침을 주고 그거 다시 또 바위 속에 숨고 백성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려와서 보살펴주고 이런 어떤 신앙의 상징으로 이 남산이 존재해왔고 그래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남산이 저 불국사라든가 토암산에 있는 그 석굴암이라든가 이런 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불상으로 골골마다 절이고 그다음에 골골 산 등성이마다 이제 불상을 갖다 조성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이 남산을 갖다 불국토로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한 40분, 50분 정도 지났나요? 제가 저기 그, 제가 정토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주로 이제 사회활동 쪽을 좀 있는 바람에, 제가 이제 불교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기에 이제 같이 우리 법무스님하고 같이 정토를 시작하고 할 때, 저는 주로 이제 저는 완전히 그 불교 쪽의 일보다 주로 사회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설법을 한다든가, 특히 불교적인 내용들, 이런 것보다 주로 사회적인 내용들을 주로 많이 하게 돼서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좀 낮은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돼서 그런 게 아니시고. 저는 어쨌든 이, 이 탑곡, 제가 감동했던 것들은 몇 개가 사진에 뜨지 않는 이게 능비봉 5층 석탑인데요. 저는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석탑을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감동해 보시라고 사진을 또 올려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을 받은 그 사진. 능비봉 5층. 자, 제 이야기를 좀 어찌 마치도록 할까요? 그리고 너무 자세한 걸 뭐 저한테 기대하진 마시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화면 공유는 내려주시고 이제 예, 아주 잘 봤습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남산에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후로 책자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아주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삼릉계곡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 노선에 나타난 불상들을 이제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아까 뭐 불상만 129개고 탑이 뭐 한 100여 개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오늘 본 게 뭐 20개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2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분류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그 불교에 관한 그 불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술적인 거, 또 역사적인 거, 그 다음에 얽힌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갖는 불교 신앙적인 의미, 또 사회적인 의미, 또 이제 민중성, 남산 불교의 민중성을 그 제목으로 이제 부각시켰는데, 이제 그것의 구체적인 민중성이 그 어떻게 드러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로 잘 풀어서 더 이제 들었으면 또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이게 사실 그림하고 그림을 보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시간이 뭐 금방 재미있게 지나가는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걸. 그런데 아주 요약적으로 중요한 불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의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해줘서 너무 좋은 강의를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 여러 가지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신라 천년의 역사가 남산에서 시작해서 또 남산에서 끝나는 그 나정과 보석정, 이름도 나정과 보석정,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남산에 있고, 한 것이 아주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남산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남산이 신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죠. 또 뭐 조선 대한민국의 그 의미까지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 불교 불상을 보는 여러 가지 뭐 마애불, 석조불, 환조, 선각, 삼존, 육존, 입상, 좌상, 반가사유상 그런 것들을 쭉 그냥 무차별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자유롭게 이제 대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우리 그 임덕수 선생님 계시죠? 임덕수 선생님은 네. 문화재 문화재 관리에서 오랫동안 아이고, 오랫동안 일해 왔었는데 좀 그 느끼고 같이 아이고. 들은 점들을 이렇게 나눠 주셨으면 참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임덕수 선생님도 예, 남산 많이 올라가 보셨죠? 예, 예, 예. 예. 근데 지금 유 선생님 강의 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남산은 규모가 엄청나서 저도 뭐 횟수로는 수십 번 경주 가고 남산에 단편적으로는 이렇게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유정길 선생님처럼 이렇게 거기 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어느 정도 산도 잘 타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코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아까 말씀하시던 칠부람 이런 데 가고 단편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곳에 가고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요. 경주 남산에 대해서 정리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유산, 경주가 이제 세계유산인데, 이것은 이제 남산지구라고 이제, 하고, 또 왕경지구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 규모가 방대하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남산만 이게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문화 유적이 있기 때문에 뭐 2, 30분 만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정리 겸 잘 배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남산에 대해서 이 얘기 듣고 이제 자료 이런 걸 파악하면서 요즘에 이제 좀 관심 있는 것은 음, 아까 이제 제목이 민중불교
이런 말씀 제목을 하셨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소개를 좀 하면, 지금 현재는 전통문화대학교에서 이제 문화재 보존과학 하는 사람이라 역사나 이런 게 전문은 아닙니다만은, 최영성 교수라고 고은 최치원 선생 연구로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신데, 그분이 이제 민족 종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전통 문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은 최치원 선생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화랑 얘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풍류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도 중간중간 말씀하셨어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뭐 경주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경주 남산 같이 금오산 여러 이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명산에 음, 어떤 불교 이전에도 어떤 그 산신 신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아, 당연한 얘기죠. 근데 너무 이제 지금 오늘 설명하신 대로 지금 남아있는 유산은 이제 불교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꺼내려고 하셨던 어떤 그 민중,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어떤 전문가들이 갖다가 뭐 이렇게 조성한 것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세우고 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어떤 그 미술사적으로나 이렇게 뭐 아름답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로 봐서 어떤 우리 과제 중에 하나는 남산에 대한 새로운 해석, 어떤 풍류적인 해석, 어,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경주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해요. 어떻게 보면 불교 문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알 수 있거든요. 단편적인 것.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아울러 이제 이게 이제 종교 대화 뭐 이런 여러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아울러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고은 채치원이 구세기 이런 인물인데, 거기에 써 있는 내용으로 봐도 이 설명할 수 없는 한국만의 고유한 그런 정신이 이제 풍류 정신으로 남아 있었는데, 뭐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도입도 되고, 아니면 유교, 도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불교가 이제 나중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아까 계속 얘기 드렸던 그런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주만이 갖고 있는 어떤 활달한 어떤 풍류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불교보다는 조선주 유교를 거치면서 어떤 경주 정신이라고 할까, 화랑 정신이랄까, 남산 정신이라 이런 것이 오히려 이렇게 억압된 것이 아니냐. 아, 이런 거를 푸는 열쇠를 볼 적에 어떤 경주 남산이야말로, 물론 이제 화랑들이 남산만 갖겠어요. 뭐 전국에 다 특히 경상도 지역 많이 갖겠습니다만은, 그 남산을 풍류 정신과 연계해서 이런 경주분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울러 하나 굉장히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칠불암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 칠불 이런 얘기는 불교에서 어떤 전생 이런 얘기와 관련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 뭐 석가모니가 인도 분인데 우리랑 우리나라 출신도 아닌데, 아마도 신라 전성기에 남산에 저렇게 불상 조각을 하고 수많은 조각을 만들 당시에 민중들의 생각은 인도뿐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신라 그 당시에 자생적으로 있었던 분의 생각에서 나온 유적이 칠부람이나 일부,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황룡사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독특하다. 그러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말이야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비약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까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부람이나 속부람처럼 아주 그 어떤 그 진짜 대단한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것도 어떤 뭐 뺏기고 한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이렇게 최고의 미까지 도달한 그런 불국토의 세계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질문이라기보다 혹시 유정인 선생님 저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불교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혹시 이 남산에 오늘 주제하고는 그래서 경북 남산에 어떤 그 불교 유적 말고 어떤 그 시대보다 앞선 그런 혹시 뭐 저 산신단이라든지 뭐 그런 게 저는 그런 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얘기 있으시면 조금 덧붙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예, 예, 올리고 너무 예,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네. 무릎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풍부해지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도 그 당시 남산이 오롯이 불교만의 유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오기 이전에 산신신앙이라든가 또 화랑의 풍류도라든가 특히 이런 풍류도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좀 계속 좀 약간 주목해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김재한 선생님과 같이 이제 이것저것 하고 할 때 김재한 선생님 풍류도 말씀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을 보자고 한다면 어쩌면 오롯이 불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그런 산신신앙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제 습합됐던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실제로 지금 일반 절 같은 경우에도 절에도 산신각이라든가 그, 저, 그, 독성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예전에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롯해서 몇몇 불교 개혁을 했던 스님들이 그 해방 전으로 해가지고 해방 전으로 불교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그저 비불교적인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철폐하자, 때려 부수자라고 해서 산신각 철폐하고 이러자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초기에.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불교가 그동안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그런 민중들의 어떤 산신신앙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내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발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비불교다, 불교다라고 갖다 구분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우리 저 신원수 교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저 환경단체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뭐 첨단 사상이라고 할까요? 신유물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위라든가 모든 인간 이외의 모든 그 비인간 존재, 뭐 동물은 말할 것도 없이 식물을 포함해서 산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어떤 사회 역사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의 그 행위자다라는 말을 보고 있거든요. 행위자다. 실제로 그런 바위나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을 엄청나게 많이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집안에 우리 마을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고목나무에 어릴 때부터 오르고 내리고 거기서 뛰어놀기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거기서 온갖 뭐 정말 기융화복을 갖다가 이 나무와 관련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어떤 삶을 만드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산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닿게 하면서 그것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갖다 변화시키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환경 위기 시대에 인간만이 중심이 아니다. 비인간 존재까지도 결국 굉장히 소중하게 존중돼야 돼, 모셔져야 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되면서 그런 철학적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산신신앙 같은 경우라든가 풍류도라든가 그러면서 이렇게 삼천 경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거기서 일종의 어떤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했던 어떤 활양의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시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많은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주 남산 연구소를 하고 있는 김무석 씨라든가 그다음에 경주 문화원 하고 있는 또 이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 경주맨들이에요. 뭐 경주 아마 이분들은 아마 불교 이외에 다른 것들을 아마 해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임덕수 선생님 말씀 듣고
오히려 그 이전에 불교 이전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남산의 신앙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구를 좀 해보라고 하면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아까 보여주신 그 상 중에, 부처님 상 중에 제가 정확하게 뭐 미륵고개 석조열의 좌상 하면서 비파바위 얘기하시면서 그 코 보여주신 거 있거든요. 코를 꼭, 옆으로 보여주신 그 그, 부처님 상은 열한국.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모습이. 다른 부처님의 그 도톰한 볼, 그 예. 다음에 납작한 코, 그 다음에 이제 돕트나는 입술, 그런 것보다는 그 이미지, 아까 본 사진 이미지로 봐서는, 보리사커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상당히, 아, 보리사커. 상당히 인물이 아주 모던한, 맞습니다. 네. 예? 예. 모던한 인물이야. 비슷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그렸을까? 모던한, 아주 코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조각했을까, 드러냈을까? 이게 장르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무슨 사조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예, 요 부처님 상이야. 예, 이게 보리사, 그죠? 예, 석조열의 보리사, 자사? 예, 예, 보리사, 예. 아주 멋있어요. 현대인 같아요. 현대 사람 같아요. 네. 저희 가족,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한 2, 30년 전인가요? 유홍준 예, 예, 청장께서 예. 있었어요. 문화재 네. 예, 그 당시 관리국장인가요? 청장인가? 예, 예. 오셔가지고 전 직원 예. 가지고 지금 아, 보는 불상 앞에서 한참 그러셨구나. 설명하시고 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 교수님 눈이 밝으시네. 딱 보고 한참 얘기했던 게 아, 기억나네요. 네. 네. 예, 그러셨군요. 그런 네. 불상이시. 저도 네. 아주 입상이 제일 멋있어요. 네. 예. 네. 손게 많죠, 지금. 예, 네, 또, 이제 내려주시고요. 또 우리, 이명훈 박사님은, 조금 나중에 들으셨지만, 답도 파악하시고, 한 말씀 또 질문이라든가,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명훈 박사님 서로 네, 모르시죠? 아세요? 네, 아이고, 자기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고, 네,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예. 카톡에서 종종 그 유정길 선생님의 글이나 이런 거를 좀 접하고 직접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 거 죄송하고요. 그 뒤에 저는 그냥 그 마에 남산에 저도 이제 갔다 오고 아까 마지막에 보여준 그 마의 불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혹시 그 백제 시대의 그 예를 들어서 서산에 있는 마의 삼전불이라든가 백제의 그 마의 불과 경주 남산의 마의 불 이런 그좀 차이점이 있다면 물론 이제 남산의 민중불교적인 요소가 있고 백제는 어느 정도 귀족불교적인 요소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서로 영양사적인 건 없었는가. 6세기 말에 아무래도 서산마을이 형성되면서 거리상으로도 뭐 국내가 그렇게 멀지도 않는 거고 서산하고 뭐 경주가 우리나라는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 그리고 좀 미학적인 차이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서 다른 거 뭐 제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인사 겸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좀 없네요. 근데, 예, 글쎄, 제가 그 불상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많은 차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말씀은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아프간에서 한 4년 있었는데, 제가 바미안 앞에서, 바미안 대부를 이렇게 붕괴되고 난 뒤에 그 앞에서 이제 그쪽에 겨울 윈터라이제이션 프로그램한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엄청나게 큰 배불 두 개 딱 음. 부서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석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느꼈던 게, 여기에 지금은 없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처님을 조상할 정도로 무수한 많은 사람들 어떤 그런 지극함과 그 호소한 눈물과 이런 것들이 몇천 년 동안 지속됐던 그 에너지가 집중된 곳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불상 같은 경우도 아까 저 경주 남산에는 부처님을 조각한 게 아니라 있는 부처님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저 서산의 마이블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쩌면 당시에 이게 부처를 조각할 때 배우는 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불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에너지, 제가 절집에서 한 30년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불상을 새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0일 동안 이제 같이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면 되지? 부처님 이제 모셔놓고 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또 신도님들이 다 절을 하고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불상이 신도님들의 그 지극정성의 절을 많이 받아야 영업이 높다는 거예요. 음, 영업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요즘에 특히 환경 문제 관련돼가지고 애니즘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지속됐던 그런 저희 어떤 산신 신앙이라든가 신령함이라든가 이런 애니미즘 같은 것들을 최근에 한 200년 근대사에 들어가지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 밀어냈는데, 지금 환경 위기를 앞두고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이거야말로 이 허상 위에 서 있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느끼면서, 과거 우리가 무시해왔던 그런 산신신앙이라든가 어떤 자연의 신령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부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이 무수한 불상들을 향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에너지를 바라고 정말 새벽같이 올라와서 정한수도 하고 기도했을 사람들, 또 이 불상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파장 있지 않습니까? 파장을 받았을 그 에너지 덩어리라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거 다 단지 조각이라든가 그냥 어떤 미술품 이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염원과 시원이 포커싱 되어서 집적되어 있는 그런 어떤 대상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적절한 대답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8월 10일 날, 8, 9, 10에, 8월 8, 9, 10일 3일 동안 그 경주에 있었는데, 우리 윤소영 선생님하고, 여기 계신 윤소영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그 토요일 날인데, 그때 이제 그 칠부람을 올라갔어요. 네. 칠부람을 그때 처음 올라갔죠. 그쪽으로 올라갔죠. 네. 그거 가장 북부라니까 그거라도 제일 먼저 보자. 그래서 칠부람 네. 보고 이제 신선한 마이블 그거 봐야 되니까 그거 올라가서 정말 백척간도 네. 밑에까지 떨어지면은 진일보 떨어지면은 그것도 이제 두 개를 봤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더웠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더웠는데 막 땀 흘리고 쉬고 땀 흘리고 그랬는데, 딱 올라가면 그 칠부람이 보이잖아요. 그 사방불하고 삼존 마이불이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야말로 그냥 막 모든 어려움, 더위 이런 걸 다 잊었어요. 그 환상적인 것이 딱 앞에 나타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다 잊었는데, 그런 그 광경은 그 이제 그 아까 서산 마이블도 제가 한 세 번은 간 것 같거든요. 충청도. 그 서산 마이블은 그냥 평지 비슷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산 마이블은 그 앞에까지 차를 댈 수가 있어. 그 앞에까지 차를 댈 수가 있고, 뭐 최근에 갔더니 거기도 다 이렇게 막아놨더라고. 펜스를 다 쳐놨더라고. 근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처음 갔을 때는 그 펜스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펜스를 다 쳐놨어.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 산으로 올라가서 딱 고생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느낌과 서산 바이블의 느낌, 그러니까 평지로 쭉 가가지고 느낌이, 일단 느낌이, 그런 느낌의 차이가, 뭐 석불의 그 자체 조각의 차이, 미학적인 차이는 또 연구가들이 이제 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우리 윤성 선생님 뭐 혹시 같이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질문이나 느낌이나 예. 저 음소거 질문이요. 열어주시고. 네, 저는 늦게 들어왔고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예. 예, 저 말씀 중에 저는 그 역으로 그 이명근 선생님한테 그 라오스 불상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뭐 당연히 나라별로는 문화가 다르니까 확실히 저도 라오스는 안 가봤는데 음, 진짜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그때 사진들은. 네. 근데 지금 저도 오랫동안 이런 문화재 쪽 했지만 한 번도 서산 마이블하고 경주 마이블을 이렇게 비교해보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혹시 질문하셨으니까 네. 라오스도 보셨고 음. 지금 질문도 하셨으니까 혹시 저희들이 한 수 배우면 좀 어떨까요? 좀 아, 서산 마이블하고 배운다기보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는 백제마의 서산 마애불이라든가 백제 불상들은 굉장히 중국 남조 때에서 이제 전통을 이어받은 거지만 굉장히 섬세하다.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여성적이고 아기자기하면서 동시에 귀족적인 불교 영향 안에 있는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는데 반해서 경주 남산의 마애불이라는 이런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선이 좀 굵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민중불교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 민속 신앙하고 연결되면서 아주 그 누구나 가서 그냥 쉽게 불상에 절하고 경배하고 할 수 있는 대중화되는 불상으로서만 알고 또 우리 그 경기 불국사에 있는 부처님 상이요. 이거야말로 제가 봐도 전 세계적인 K, 부디즘로서 미학적 가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토암산에서 이렇게 뭐, 비춰오는 각도라든가 이 모든 게 정교한 이런 것이 이제 대표되는 거지만, 하여간 그 뭔가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서 그쪽으로 또 연구하셨으니까,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마애불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산에서 흔한 것이지만, 저쪽에 라오스나 이런 데서 돌 깎아서 하는 경우는 그냥 오히려 금붙이 불상을 만드는 그런 형태고요. 진짜 마애불은, 뭐, 마애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인도의 세계 최대의 석굴 사원인 엘로라 아잔타, 그 두 석굴, 거기서도 가봤습니다만은 200년에 걸쳐서 돌을 깎아서 수킬로에 걸친 암벽을 깎아서 불상을 조각하거나 그 안에 불을 만들고 사후까지 만드는 이런 거대한 그 숭고미, 뭐라고 그럴까, 이런 압도적인 게, 물론 용문석굴에도, 중국의 용문석굴에도 그 대표적인 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산 자체가 작으니까, 좀 백제도 아까 우리 신강석 교수가 말했지만, 좀 서산이나 이런 데는 좀 아기자기하고, 다행히 남산은 좀 쭉 올라가는 위가 있으니까, 좀 굵직굵직한 그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이 추정입니다. 그냥 비교하라고 우리 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억지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따 우리 유 선생님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그 우리 김대창 선생님도 이따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그 누가 봐도 석굴암이나 이런 부처는 완벽하잖아요. 석굴암. 그거하고 이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먼저 윤세영 선생님하고 목사님 최근 다녀오셨잖아요. 칠부람하고 네. 신선함하고 네. 거의 그게 비견될 만한 거거든요. 그 두 그 불상이.
석굴암 불쌍하고. 그런데 이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저희 안목으로는 야나기만큼 눈이 밝지 음, 못해서 음, 당장 지금 저도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인데 서산 마앱을 하고 그 지금 남산 마앱을 하고 단순 비교할 정도의 식견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내 나름의 미가,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느낌대로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혹시 야나기라는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는데 만일 야나기 문의유시라는 사람이 남산을 샅샅이 봤다면 놀랬을 어떻게 거예요. 표현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야나기 선생님이 나중에 야나기가, 예. 미네미 그런 하잖아요. 민예미라든지 예, 민중미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으로 봤으면 훨씬 그, 엄청난 얘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야나기 책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이런 그 두 개 우선 유 선생님이 저 석굴암 이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 경주에서는 지금 칠불암하고 석굴암 부처님을 어떻게 뭐 특징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네. 예, 뭐, 우리 뭐 이정희 선생님. 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비교해서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전 석굴암은 그때 두 번인가 가보고, 남산은 한 열대 번 가봤습니다만, 석굴암은 한두 번밖에 안 가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 뭐 그냥 위대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고를 받았을 뿐이지, 제가 이렇게 좀 느낄 정도로 충분하게 뭐 그러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제를 갖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한번 그 연관해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당신 제가 여러 번 가다 보니까 당신 이제 저 같은 이제 운동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무스님한테 이제 그때 이제 법무스님이 아니셨으니까 몇몇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남산은 좋다, 민중불교다. 어? 근데 당시에 이제 민중불교를 우리가 막 좀 선호하고 좋아했던 그리고 귀족불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계급적으로 볼 때 적대시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법무스님한테 저 남산에 이렇게 민중불교는 좋은 거고, 저 토암산에 있는 불국사라든가 석굴암 저건 귀족불교니까 저런 불교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바라보거나 이런 것들 갖다 하나의 이념으로 바라보게 되면, 만약 계급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쩌면 저 귀족불교라고 하는 저 석굴암 불국사의 무수한 많은 문화도 굉장히 소중한 문화인데, 그걸 아주 협회한 계급적으로 그 관점을 바라보면서 옳다 그러다 이것은 품고 저것은 내친다라는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문화사가 너무 좁아지지 않느냐. 우리 인류들이 우리 한국 선조들이 이루었던 무수한 가치는 계급과 관련 없이 고급 기술은 고급 기술대로, 고급 예술은 고급 예술대로, 또 미술은 민중미술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관점을 딱 너무 서게 되면 그런 우리가 문화적인 풍요함을 이라든가 그런 가치를 갖다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우리 민족의 훌륭한 문화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그렇게 당시 이제 젊을 때 그냥 한 몇몇 가지의 단순한 이념만 가지고 이것저것 제안했던 그때 안목을 조금 이렇게 일종의 넓혀주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이 좀 납니다. 전혀 관련 없는 대답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김태창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도 그 한때 경주를 중심으로 전국의 불상을 좀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런데 이제 그 있는 불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첫째는 왜 그렇게 많은 불상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여기저기다가 세워놨을까? 도대체 뭐를 기대를 하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미륵불이 오늘 그 하신 가운데는 제가 이렇게 좀 유심히 보았습니다만 미륵불이 좀 없는 것 같았는데 근데 불상은 그 있습니다만, 예, 있습니까? 예, 예, 아미타 부처님이나 미륵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 그렇습니까? 자, 말로 설명은 드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잘 보지를 예, 못했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그 미륵불을 이렇게 갖다 그 석상을 하든지 목상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특히 오늘의 경우는 석상이 많은데 이건 역시 부처님 가운데서도 미래를 그 일테면 미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눈은 감고 귀가 큰 그러한 그 부처님이 있는 것은 현재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그 말하자면 민중과 더불어 공유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 그 생겼다고 는 이야기는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가짓수가 적고 대부분의 경우는 현상 유지, 막 호국불교라고 해서 현재의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현상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민중 구제라기보다는 국가의 그 안보 그거를 우선시해서 했을까? 그냥 팔만대장경도 그 만든 취지로 보면은 그걸 만듦으로써 나라의 안전을 그 위한다고 했지 민중의 구제가 제일자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가 호국 불교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국가의 안전 보장을 일테면 거기다 기탁하는 그런 뜻으로 한 부처님이 여기저기 많아가지고 그래 저기 쳐들어봐도 다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뇌에 찬 삶을 어떻게든 이게 펴서 좀 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그 중심에 놓아졌는지 사실 저는 그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부처님들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중국에 가도 조금 있고요. 동남아시아는 우리 저 이명건 박사님이 라오스도 보여주셨지만은 라오스가 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경우에도 좀 있는 건 보면은 대부분이 이를테면 민중 한 사람의 영적인 부재라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지배자들이 국가의 좋게 얘기하면 국가의 안전이죠. 근데 조금 좀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자기네들의 권력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했다고 하는 게 자꾸 느껴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선생님은 이종길 선생님은 그렇게 다니시면서 보고 어떤 것을 느끼셨는가 거기에서 민중 위주의 일단 민중 불교 쪽이었는가 아니면 호국 불교 쪽이었는가 어느 쪽을 더 좀 느끼셨는가 이걸 저는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저희 어, 어, 그, 뭐, 다 자기만큼 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우리 김태장 교수님께서 이미 그런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김태장 교수님을 좀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명운동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생명운동 이렇게 공부 모임들이 있고 젊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김태장 교수님 글도 좀 열심히 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무슨 불교 내에서는 호국 불교의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게
특히 신라 때부터 호국불교가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자한다면 정유 남산도 이게 과거 아까 아주 좀 현명한 마음으로 남산은 뭐 무슨 뭐 민중불교고 저희 통암산은 귀족불교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경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접근성이 남산은 굉장히 용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또 호국불교의 분위기, 또 화랑도라고 하는 게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호국불교의 분위기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라든가 뭐 이렇게 큰 것보다 지금 당장에 막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자식들의 문제, 뭐 이런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또 일종의 어떤 그다음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종교심과 신앙심을 갖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정서적인 것들이 일종의 상징화된 것들이 일종의 어떤 그렇게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고 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저 보통 호국불교를 이제 신라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은 상당히 뭐 관계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자세히 좀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좀 드립니다만. 근데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바닥 풀뿌리들이 어떤 그 시원들이 남산에 좀 더 많이 짙게 좀 이렇게 묻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찾고 싶었던 마음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그는 대지향으로 그래서 역사라든가 이게 객관적 실제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관을 통해서 바라보는 객관이니까요. 저는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요즘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그 핵 개발을 하는 거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으로 자기의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음,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핵 개발을 하지만은 그래서 핵 탄두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생각이 한쪽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음. 불상을 세우는 것이 핵 개발과 같은 국가의 그 안전 보장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명사. 예. 아직. 근데 과연 그러면 그것으로 지켜지느냐? 저는 불상과 북한의 핵 개발을 잘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핵 개발만,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뭐 자기 나라가 그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과연 그럴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을 여기저기다 많이 갖다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래서 과연 그런 나라가 지켜졌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신라는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상에다가 너무 그 국가의 안보를 갖다 결부시키면 그것은 불교도 타락하고 그리고 효험도 잃고 그게 종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어, 불상이라고 하는 어떤 상에 너무 치중하면은 그러면 근본 정신이 오히려 쇠퇴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좀 매달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기독교에서 왜 우상 숭배를 금지했을까? 왜 심지어 내 앞에서는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인간들이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모든 걸 기대를 걸어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정신을 전부 다 망각해버리고 모든 건 거기다가 절하고 받들고 그래서 거기다 하면 전부가 다 해결된다 그러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불쌍해 가서 뭐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야, 물론 신앙 마음을 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를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원인도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성이라든지 혹은 어, 동유럽에 있는 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순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순기능을 할까, 과연? 왜 그 구약성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저는 그 불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 돈이 많이 들고 그때 인력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에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세웠거든요. 그 엄청난 인력을 들여서. 그래서 거기에 그 깃들어진 것이 뭐냐면 그 임금님의 죽고 난 다음에 이 영혼과 육체를 잘 지킨다고 하는 순수하게 그 왕권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망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물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에,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 경주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본 친구들하고 여러 번 다녔거든요. 근데 주로 한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많이 같이 해서 다녀보고 느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에, 그 생각이 한결같지 않았어요. 그것은 문화유산적인 관점에서 높이 평가하면서도 순수 종교적인 기능의 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종교의 쇠퇴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면도 있었고 해서,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성길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오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가, 거기서 과연 무엇을 느끼셨는가 하는 거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교해보자 한다면 운주사하고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주사의 천불천탑에 또 유래가 있고, 실제로 거기도 탑과 불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운주사는 이제 호남 쪽 백제가 기반이고, 거기는 어떤 명확하게 이 설화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용화 세계를 갖다 그리기 위한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시원들이 집결되고, 그것이 어떤 불상과 탑을 갖다가 탑으로 일단 그걸 세우고, 그런 어떤 이 에너지와 마음의 힘들이 이 불상을 조성하는 거로 간다. 저는 원래 제가 이제 아프간에 있을 때도 거기다 그쪽이 이제 간다라 지방이라서, 원래는 간다라 이전에는 불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원래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불상을 만들고 상을 짓지 말라고. 불교가 가장 중요한 게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집착하지 말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인데, 이제 결국 이제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뭐 지금이야 우리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국불교도 있었었고, 그렇게 귀족불교와 이런 국가 중심적인 어떤 호국불교도 있었지만은, 또 아까 말씀드린 용화 세계를 그리고 있는 어떤 무수한 가난 속에서 이런 것들도 똑같이 같은 불교를 이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용해서 호국불교와 어떤 그런 국가적인 어떤 불교를 갖다가 이용했다고 한다면,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불상으로 상징되는 어떤 그런 뭔가 좀 상징적인 어떤 뭐, 이를테면 아이들한테는 어떤 인형 같은 경우가 갖고 다닌다든가, 그래야 심지어 안정감을 얻는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징적인 어떤 표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표상으로서 이제 계속 불이나 탑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게 만들었던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그 국가와 결합이 뗄래 뗄 수 없었던 관계가 사실은 그동안 저 근대 공건지사회까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제목이 남산불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중성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기독교에서는 우리 유정희 선생님도 젊으셨을 때 교회를 다니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민중신학 또 민중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대적으로 경험하셨고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민중불교 그러니까 여익구 선생님의 민중불교 뭐 입문인가 그런 것도 읽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했던 지금 얘기하셨던 그 호남의 불교 막 불상이 노이나 밭에 거꾸로 처박혀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 민중불교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불교가 이제 조선 500년 동안 상당히 이제 죽어 있다가 음으로 가 있다가 물론 이제 뭐 사산대사 같은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불교 뭐 유신 운동으로 한용운 선생님이나 뭐 백용성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박중빈 뭐 이런 분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민중불교를 얘기했던 시기도 벌써 한 40년 전인데 지금 기독교도 그 신앙의 민중성 이런 것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지는 몰라도 옛날처럼 뭐 운동으로 나타나지는 못하잖아요. 않고 있는데 이제 불교는 어떨까? 어떤 상황인가? 그런 걸 좀 이제 시간도 이제 거의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좀 서로 배우고 이렇게 민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생명성, 생활성, 활동성,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변혁성, 이제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안에서의 민중성 이것을 요즘에는 어떻게 이어나가고 하시고 계신가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또.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는 이제, 80년, 제가 이제 무슨 뭐 대불련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었고, 그 우연히 이제 수배 갖고 도망다니다가 절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 불교 생활을 한 40년 이제 하게 됐습니다만, 저는 뭐 사실 제가 절집에서 살았습니다만, 좀 하여튼 제 생각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 그 80년대 제초는 이제 대불련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 상당히 이제 불교개혁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총무원이나 뭐 이렇게 그런 쪽에 이제 종단개혁 활동을 많이 했었던 후배들과 친구들과 스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90년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이게 그동안 모든 사회운동이 다 나는 옳고 넌 틀리고 넌 잔말 말고 내 말 듣고 일단 그다음에 사회 구조를 바꾸고 다 너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모든 손가락이 계속 밖에만 향해 있었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치로 바라보자고 한다면 나는 100% 옳고 100%저 사람은 악마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나도 그, 그런 씨앗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정하게 그 이제 배타적으로 적대하는 이런 식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공하기도 쉽지 않을 거야. 성공해도 이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90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아예 정토회라고 따로 이제 만든 거죠. 저희는 아예 우리가 남더러 하라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삶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정토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행도 오히려 저희가 보수적인 사람보다 더 빡세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1000배, 2000배, 3000배, 10,000배,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보다 더 보수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우리더러 보수적인 사람들이, 별로 비판을 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어, 그, 결국,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후배들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할 게 아니니까 좀 지켜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법률지나 우리 주변에서 보살이, 활동가들이 활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음, 그건 뭘 억울하다고 계속 말로 설명하고 하냐고. 단기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활동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때는 이제 저희가 90년에 활동을 중단하면서 엄청나게 불교 내에서 뭐 배신을 했느니 뭐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대한운동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는 어떤 스탠스냐면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한편으로 하는 것들을 존중하긴 하지만 이를테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 대안교육 같은 경우도 학교 안에서 교육이 있고 학교 곁에서 교육이 있고 학교 밖에서 대안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씨앗을 맞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뭔가 좀 대안에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을 갖다 직접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과정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대안과 희망의 씨앗을 만들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이어서 그런 개혁의 방향은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단 내에서 종단 미래위원회도 관여하면서 계속 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 저는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좀 모델을 만들고 이제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사회 실천해 나가는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이제 하는 측면들을 같이 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좀 길게 언제쯤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끝판이어가지고 이게 또 예, 우리 유정진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인상, 호감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또 정기유심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해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공감이 가는, 기독교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또 신앙인들이 그런 태도로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은 이야기셨습니다만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덕수 선생님 손 예, 들으셨어요? 네. 예, 남산 얘기와 관련해서 좀 제 의견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주 남산이 오늘날 다시 이렇게 주목되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는 다 나왔어요. 어떤 그 귀족불교, 뭐 호국불교 이런 차원하고 연계되는 얘기인데 남산은 그야말로 그 이전에 어떤 풍류, 어떤 자유로운 다양성의 사회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어떤 그 자비, 사랑이라고 할까? 그런 아까 기단이 없다는 게 남산 자체가 기단이거든요. 그 음, 탑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그런 차원에서 민중들이 볼 적에 어떤 민중들 입장에서 아까 미륵 이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잘생긴 불상들이 아니고 이렇게 곳곳에 계곡마다 수백 수천의 불상을 만들면서 이제 그 시대를 반영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아까 김태장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어쨌건 이제 그게 민주주의와 이렇게 정치화가 잘 못 되는 바람에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남산하면 중요한 것이 아까 야나기 얘기를 했던 것이 야나기의 어떤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미념이 민중이라는 것은 어떤 김대성 혼자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작자가 예술가가 있는 것하고 민중성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21세기에는 수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지만 그걸 어떤 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경주 남산의 어떤 풍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유교 특히 아까 불교랑 얘기 유교 이런 문제점 억압됐던 이런 것을 지금 한류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경주의 남산 정신 이런 것이 어떻게 좀 음, 역할이 좀 됐으면 해서 한 말씀 그냥 붙였습니다. 네. 예, 예, 아, 예, 질문과 문제의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풍류와 남산의식, 이렇게 연결되면서 오늘날 또 그것이 새롭게, 재탄생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병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지금 다 들으셨나요? 예, 음소거 열어주시고요. 음소거 해지해 주세요. 음소거. 음소거 해지 안 됐어요. 네, 됐어요? 음. 네.
아, 그, 재밌게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북한에서는 자기 그 기득권 나라를 지키려고 핵무기를 만들었다가, 우리 불교에서는 불상이나 또 대장경 같은 거를 만들었다는, 그거를 대조하니까 재밌었고요. 또 하나는 그 가볼 수 없는 그 이 남산의 불상길을 이렇게 사진으로 쭉 동행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일단 고맙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지나가던 그 조각가들이나 또 불심이 깊은 분들이 그 바위 속에서 그려낸 그 불상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는 걸 재밌게 봤어요.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유정진 선생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할 겸 또,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찌 신 교수님의 그 얘기에 제가 감동을 어, 표시한 것이 이렇게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닌데, 일단 생각해보니까 한번 이참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이것저것 볼 것들 보자. 이런 욕심이 생겨서, 예, 좀 자료들 좀 보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보면서 좀 저도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을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오늘 토론하면서 또 의외로 아까 풍류도 얘기 말씀하신 것도 오히려 불교 이전에 어떤 그런 신라의 어떤 저 민중 신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안. 그다음에 아까 호북불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용들 말씀 이런 것들도 뭔가 좀 같이 문제의식들을 갖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연구 좀 하든가 좀 더 발전시켜 보라고.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